인구 감소, 즉 저출산이 한번 시작되고 나면 이것을 되돌리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게 국토가 좁은 데서는 오히려 인구가 적정 수준으로 감소하는 게 더 낫다. 굉장히 아마 힘든 이 터널에 계속해서 들어갈 것 같다. 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 한방입니다. 이 지금 인구 변화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인구학자 한양대 전영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인구 변화, 인구 감소가 정말 위험한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게 뭐가 문제냐?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게 국토가 좁은 데서는 오히려 인구가 적정 수준으로 감소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유명한 학자죠.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드는데도 총량이 유지가 되면 이제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균질하게 좋아지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사실 유례가 없을 정도로까지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은 사회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래도 이제 크진 않습니다만 작은 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순환 경제의 안전망들이 이제 쭉 있어서 지역의 경제를 좀 떠받쳤던 그런 어떤 작지만 고용도 창출하는 이런 식의 어떤 버퍼존들이 있었는데, 이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후속 인재를 뽑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대충 뭐 19, 20만 되더라도 사실은 지방에 잔류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찾아가지고 서울에 온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인재를 뽑으려고 해도, 직원을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기업도 인재를 찾아서 이제 고향이 이제 기업 지방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으로 향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소위 단순하게 그 젊은 친구들의 사회 전출만 있던 시절에서 이제는 지역에 기반이 됐던 이 안전망이 됐던 기업들 자체도 이제 지역을 떠나서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든다라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은 사실은 우리 남한 면적의 한 12%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전체 인구의 52%가 집중해서 살고 있어요. 네. 그 12%의 공간이 줄 수 있는 자원의 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텐데, 이 52%의 인구 욕구가 그거를 다 가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집값 논쟁처럼. 그러니까 엄청난 이 무한쟁탈전이 사실은 이제 세대 쟁탈전으로 연결이 되는 이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전체 총량이 줄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가져갈 거야라는 것은 어쩌면 평균치에 대한 함정일 수 있고요. 서울은 너무 많아서 못 가져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지방은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그 부가가치가 또 상쇄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결코 좋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일단 저출산의 악순환이 한번 시작된 나라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린 적이 있는가? 프랑스가 하도 출산율이 높길래 봤더니 여기는 이민자들이 워낙 애를 많이 낳으니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나라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고, 우리도 지금 완전히 뭐 백약이 무효하다 보니까 뭐하러 여기다 돈 썼냐? 그 막대한 돈 써갖고 결국 얻은 게 뭐냐, 이런 이제 일종의 자조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가 되면서 그 폭을 소위 반등을 시킨 사례가 있느냐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출산 고령화는 아시다시피 한국보다 그 많은 나라들이 빨랐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 있거나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나라들은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라든가 북유럽 사례가 대표적인 곳인데요. 보통 한 나빠질 때 한 1.67명 정도까지 떨어지다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1.8까지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 이건 전적으로 소위 해외에서 들어온 국제 유입, 그리고 국제 유입분의 인구들은 대개 또 출산율이 높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그게 평균을 올려버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인구 감소, 즉 저출산이 한번 시작되고 나면 이것을 되돌리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에 가깝다? 예, 왜냐하면 사례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연 증감만 가지고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서 없고요. 근데 자연 증감을 사회 증감, 국제 증감으로 이제 완화시켰던 사례들은 일부 존재하죠. 그래서 인구학에서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상황 반전이 아니라 정책의 목표 자체를 소위 그 완화, 그러니까 하락폭을 완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떨어지는 속도를 좀 줄여내는 거가 가장 그 현실적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좀 적응하는 방식. 반전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넣을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 문제는 국제 유입도 이제 있었고요. 아까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북유럽이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여성의 경제 활동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다음 성별 임금 격차도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아기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경제 현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이 사회 제도 구조가 갖추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슬로건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사회가 국가가 길러준다. 라는 이제 이 소위 그 정부 복지의 그 아이디올로지도 그들 나라에서는 굉장히 상식처럼 퍼져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시장화나 이 정부화의 대응 방식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컨센서스로 만들어지고 자녀를 기르는 게 부담이 아니라 어쩌면 행복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신호가 퍼지기 시작하니까 본능에 가까운 가족의 구성들도 하나하나 다시 이제 복구를 하는 어떤 경로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 북유럽 사례를 말씀하셔서 제가 취재 갔던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취재한 분이 어떤 케이스였냐면 이 여성분이 직업이 바텐더예요. 근데 육아휴직을 1년 해서 아이를 온전히 키우고 다시 바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바에서 일하시던 분이 1년 뒤에 육아휴직 끝나고 그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핀란드는 뭐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은 일종의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의 대기업에서의 전유물로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규모 직장까지도 된다니 도대체 뭐가 이렇게 차이를 만들었나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변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죠. 근데 아마 그게 고용 형태의 유연성 문제인 것 같아요. 북유럽 사례들 포함해서 이제 조금 그 성숙 경제, 성숙 사회가 만들어진 국가에서는 적어도 고용 형태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렇게 경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용 형태가 경직적이지 않다, 유연하다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해고가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만. 플렉스큐리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유연성과 안정성을 같이 가는 방식을 북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고가 되는데 문제는 그 소위 이제 그 시큐리티가 소위 사회 안전망이 그걸 또 충분히 품어내는 방식으로서 그 필요의 욕구들을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한국이 이게 가능하냐라는 건데.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다만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은데 하나 고무적인 거는 언어와 문법이 많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집안에 있는 저희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언어와 문법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감도도 다르고 이해도 다르고 하는 것 같은데 과거의 그 경직적이고 고정적인 관념이나 그 상식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유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시대 변화에 맞춰 가지고 제도도 혹은 정책도 어쩌면 과거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딱 하나 필요한 게 이제 이렇게 가기 위한 넛지라고 그러죠. 이 트리거가 착화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죠. 1년 동안 우리나라 같으면 그 바에서 해고를 했을 것 같은데 야 정말 이러니 아이를 낳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지. 그 아이가 셋이더라고요. 제가 취재 갔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자꾸 나오는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이민 문제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이민을 결국 허용하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분위기는 계속 그런 것 같은데 이민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것도 약간 궁금해집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이슈이기는 해요. 근데 인구 변화와 관련된 이 파장 이걸 좀 줄여내는 그 현실적인 타협책으로서의 이민은 고려해 봄직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들, 이제 한국에서처럼 그 출생에서 사망을 뺀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던 국가, 즉 자연 감소가 있었던 국가들 중에서도 총인구가 늘어나는 국가의 공통점이 바로 국제 유입이거든요. 바로 이민 계층인데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 유럽은 대부분 다 그렇죠. 특히나 최근에 독일이 이제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민에 대한 그 우리 일반 사람들의 공감대인 것 같은데 굉장히 예전부터 교류도 많았고 또 진정으로 또 친구로 둘 수 있는 그런 문화나 공감대가 있었던 사회에서는 이민 정책이 굉장히 유효하고요. 거기는 정말 그 착화제 하나만 던져주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3D라고 표현합니다만 토대 산업의 그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로 그 해당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역할들을 잘 이제 수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와줘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랑 친구가 됐을 때 내가 얻는 게 더 많아라는 이제 이런 신호들이 확대 재생산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민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그 유사한 정책들을 써왔던 동아시아, 특히나 일본, 중국, 한국 이런 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뭐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도 마찬가지죠. 일부 지역에서의 그 외국인 노동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걸 보면 산업 연수생 제도와 그 이민 제도에 대한 그
우리 뿌리 깊은 구분도 사실은 필요하죠. 한국에서 아마 전 세계가 가장 잘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한국의 산업연수제도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산업연수제도는 한 4, 5년 있다가 다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민은 내 이웃으로 와서 내 자녀랑 친구가 되면서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궁극적으로는 여기 이 땅에 소위 죽어서 무덤을 만들겠다라는 식의 어떤 의사결정이 이민인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걸 우리나라가 받아낼 수 있을까? 이 국수주의, 민족주의 개념이 강하고 가뜩이나 또그 배타적인 이런 인식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요 벽에 대한 어떤 공감대, 이건 사실 이제 인식과 문화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정책을 연다고 바로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면은 이 만약에 인구가 국력이고 굉장히 중요한 생산이나 소비의 어떤 주체라면 이 이민도 조금은 효율적인 방식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그 연착륙할 수 있도록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이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반감을 크게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문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 들어서 갑자기 정년 연장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청년들은 도대체 어떡하란 말인가? 정년 연장하면 TO가 정해져 있는 공기업이나 아니면 이 대기업 중에서 정말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들만 정년이 연장될 거고, 그러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타격이 이게 전체 뭐 취업률이나 이런 것보다도 가고 싶어하는 직장에서 타격이 올 것 같은데, 정년 연장 이게 과연 해법이나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년 연장은 굉장히 그 고도의 셈법이 들어가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제 청년과 우리 고령자 분의 그 대결 구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정과 관련돼 있는 그 부담과 이 급여의 문제도 같이 연결이 된 것 같고요. 우선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바는 정년 연장이 과연 그 세대 간의 일자리 쟁탈로 비화가 될 것인가? 부터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청년의 일자리와 고령자의 일자리는 경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의 속성이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청년들 뽑는 일자리와 고령자들을 연장해서 가는 일자리는 구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면 이 친구를 잘 키워가지고 잘하면 이 CEO까지도 보내겠다라는 방식으로 만든 그 기업 구조를,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기업 특수적인 인적 자원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심사를 뽑는데, 이 친구들이 나이 드신 60대, 70대 분들이 하는 촉탁사원의 그 일들하고 경합하느냐? 경합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경합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마 경합의 여지는 생각보다 적을 것이다. 물론 일부 서비스에 있는 뭐 단기 알바나 그 비정기적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합을 해요. 근데 문제는 청년 친구들이 그 일자리로 평생을 먹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약간의 그 안전판의 개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것이지, 길게 봤을 때는 그 노청 간의 일자리 경합으로 일단 될 것 같지는 않고, 재미난 게 1970년대 영국에서도 그 영국 병이 나왔을 때 그 조기 은퇴를 시켰거든요. 조기 은퇴를 시키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 가설 때문에 조기 퇴직시켜준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이 사회보험에 엄청난 비용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이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별개의 얘기일 수 있다. 하나 더 보태면 정년 연장은 사실은 재정 건전성과 관련돼 있는 이슈다라고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얘기가 앞으로는 더 빨리 아마 고갈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이걸 버텨낼 수 있는 방식은 젊은 친구들이 끊임없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주는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것도 이제 저성장 때문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늘려내는 방식이 뭘까? 결국 하나밖에 없죠. 65세가 아니라 70세부터 받아가도록 이 수급 기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고, 수급 기간을 줄인다, 이게 이제 늦게까지 일하라, 바로 정년 연장으로 이슈가 연결되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국민연금의 수급과 정년 연장의 기간은 아마 정확하게 아마 비례하거나 그 일치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수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이제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공기업 직원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의 혜택을 분명히 봅니다. 근데 이런 직장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공기업 대기업 직원들 때문에 정년 연장을 해주게 되면 청년들하고 경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청년들은 나쁜 직장에 가고 지금 기성세대는 좋은 직장 딱 꿰차고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갖고, 저는 이제 정년이 늘어나면 저도 행복하겠지만 문제점은 이 자리를 청년들이 더 오고 싶어 할 텐데, 이 자리에 TO라는 게 있어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로스 대한민국 전체 통계로는 그 말씀이 맞을지 모르지만 이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에 못 가서 경합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미스매치가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그게 걱정인데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정년 연장의 수혜가 어느 계층까지 이제 퍼져나가냐라는 건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요. 만약에 정년 연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한 10% 많아도 한 15% 정도만 아마 이게 해당될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철밥통. 그러니까 대기업 정규직들 그다음에 공기업 뭐 공무원 분들 이런 자리에서는 당연히 이제 정년 연장에 따라서 기성세대의 수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 뭐 블루칼라다 어디다 이런 건 사실 정년 연장의 수혜 자체가 불가능한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는 계속해서 열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년 연장은 무의미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일부의 세력들, 일부의 그 그룹들을 위해서 이 연장 조치를 함으로써 나머지 그러면 한 8할 이상은 가뜩이나 지금 일자리도 안 좋은데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은 정년 연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마 고용 계약이라든가 근로 형태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들, 특히나 우리 연공제만 하더라도 왜 연공제가 상식이죠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스케일업을 위한 새로운 어떤 혁신의 아이디어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여튼 저도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반대를 좀 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구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 도대체 그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첫 번째는 목표에 대한 정확한 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를 늘리겠다라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완화의 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런 의사결정이나 정책의 방향을 기성세대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새 판을 짜주는 이 기성세대들의 그 양보나 대타협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인구 문제는 18개 중앙부처 플러스 위에 상단에 있는 우리 총리 대통령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는 것이고요. 또 먹이와 둥지의 이슈라면 결국 그 두 개를 감싸고 있는 재반 환경, 즉 경제적인 어떤 그 활력의 어떤 공간들, 이 분위기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들을 재구성해주고 그 속에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원하고 웃고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담아내는 새로운 어떤 그 시도들이 필요하고 만약 그게 아니면 굉장히 아마 힘든 이 터널에 계속해서 들어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본 경우가 우리 경제한방에서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한양대 전영수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